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우리 홍길동전에 대해서 읽을 건데요. 이 책은 국어 시간의 고전 읽기 시리즈 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전이고 제목은 춤추는 솜의 바람을 따라 휘날리니 랍니다. 그래서 이거 글은 류수열 씨가 지었고 썼고요. 그리고 그림은 이승민 씨가 그렸다고 하네요. 이게 기획이 전국 국어 교사 모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간 텍스트에서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낸 곳은 나라말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국 국어 교사 모임에 전화를 해서 이걸 혹시 읽는 거를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지 마시고요. 지겨워도 그냥 열심히 들어보시고 혹시 읽는 게 선생님이 읽어주는 게 조금 귀에 안 들어온다 싶으면 어, 그 번역 뭐지 요쪽에 자막 뜨기 그거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책을 빌려서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상서로운 태몽. 때는 1433년 조선조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었다. 홍화문 밖에 홍문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사람됨이 청렴하고 강직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니 당대의 영웅이라 할 만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한림에까지 이르렀고 명성과 덕망은 조정에서 으뜸이었다. 세종대왕이 그를 칭찬해 벼슬을 높이 주어 위조 판서를 거쳐 좌의정까지 올랐다. 홍스상은 임금의 은혜에 감동하여 충성을 다해 나란 일에 힘썼다. 어진 임금과 충성스런 신하가 만났으니 온 나라에 사건도 없고 도적도 없어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었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부른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어느 날 홍대감은 바깥채의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어 졸다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대감은 차가운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아주 낯선 곳에 다다랐다. 푸른 산이 높이 솟아있고 깊은 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는 천만 가닥으로 푸른 빛을 뿜어냈고 그 사이로 황금빛 꾀꼬리가 봄 기운을 희롱하며 날고 있었다. 신선이 사는 곳에만 난다는 온갖 아름다운 풀과 꽃이 만발하였고 청학과 백학, 비취새와 공작새가 봄빛을 자랑하였다. 대감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절경이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더니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절벽이 나타났다. 절벽 틈으로 굽이쳐 떨어지는 푸른 계곡물은 그대로 폭포가 되었고 영롱한 오색 구름이 폭포수에 감돌았다. 그러다 갑자기 길이 끊어져 대감은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폭포 사이로 청룡이 물결을 헤치고 솟구쳐 올라 고함을 질렀는데 그 소리에 산골짜기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더니 청룡이 뜨거운 기운을 토하면서 대감의 입으로 들어왔다. 대감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었다. 상서로운 태몽임이 분명했다. 반드시 군자를 얻을 것이다. 대감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하녀들을 물리고 황급히 부인을 잠자리로 이끌었다. 그러자 부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대감은 한나라의 재상이십니다. 지체 높으신 분이 대낮에 안방에 들어와 천한 기생을 대하듯 하시니 대체 재상의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은 말은 옳았으나 부정을 탈까 두려워서 꿈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하였다. 하지만 부인은 끝내 대감의 손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대감은 무한한 기분이 들어 한편
부인의 도도한 고집이 안타깝고 한스러웠다.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돌아왔으나 귀한 꿈을 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책상에 펴놓은 책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동안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다. 홍대감의 하녀 춘섬이 차를 들여왔다. 차를 내려두고 방을 나가려는 춘섬의 자태를 보고 대감은 결단을 내렸다. 꿈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생각만이 머리에 가득했다. 마침 주위도 고요한 터라 대감은 춘섬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춘섬은 종의 신분이었기에 대감의 근엄한 요구를 차마 거역하지 못했다. 이를 치른 홍대감은 안타까움은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다. 그 무렵 춘섬의 나이는 18이었다. 춘섬은 비록 천비의 몸이긴 하나 전성이 온순하고 처신과 행실이 규중의 처자나 다름이 없었다. 뜻하지 않게 홍대감과 동침한 그날부터 중문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였다. 몇 달 뒤 과연 춘섬에게 태기가 있었다. 그 후로 춘섬은 더욱 문밖 출입을 삼가하며 행실을 닦았다. 대감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춘섬을 첩으로 삼았다.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다. 춘섬의 방에는 영롱한 오색 구름이 머물고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났다. 상고를 겪던 춘섬은 정신이 혼미해졌고 어느 결엔가 튼튼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사흘 뒤에 대감이 들어와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한편으로는 무척 기뻤으나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천생임이 안타까웠다. 기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아이의 이름을 길동이라고 지었다. 길동은 자라면서 재주가 남달랐다. 말 한마디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았고 한 번 보면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천비의 소생만 아니라면 실로 큰 인물이 될 그릇이었다. 하루는 홍대감이 길동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부인에게 탄식하였다. 이 아이가 영웅의 기상을 타고났으나 출생이 천에서 어디 쓰겠소. 부인이 고집이 원통하구려. 후에 막급하구려. 부인이 영문을 몰라 그 까닭을 묻었다. 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부인이 그때 내 말을 따르셨다면 이 아이는 부인의 몸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찌 천생이 되었겠소. 그제야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 길동이 11살이 되었다. 비범한 아이인지라 누구 하나 길동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천비의 몸을 빌려난 자식이긴 하지만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본 대감 역시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다. 그러나 길동의 가슴에는 늘 원한이 맺혀 있었다. 출생이 천한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천한 신분을 한탄하고 또 한탄하였다. 어느 7월 보름날 길동은 밝은 달을 쳐다보며 뜰을 배회하고 있었다. 쓸쓸한 가을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마음의 외로움을 더했다. 길동의 가슴에는 저절로 탄식이 일어났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자 맹자의 학문을 익힌 뒤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며 대장인을 허리춤에 차고 단위에 높이 앉아 수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지휘하며 남쪽으로 초나라를 치고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하며 서쪽으로 총나라를 쳐 업적을 쌓은 후에 얼굴을 기린각에 그려 빛내고 이름을 후세에 전함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일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하였는데 이는 나를 두고 말함인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는데 나만 홀로 그리하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은 어찌하여 이리도 기박한가. 길동은 가슴에 차오르는 답답함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달빛 아래서 칼을 잡고 한바탕 춤을 추듯 몸을 날래게 움직이며 장한 기운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 홍대감 역시 밝은 달빛을 즐기고자 창문을 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다가 이런 길동의 모습을 보았다. 대감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흥이 있어 이러고 있느냐? 길동이 칼을 던지고 엎드려 대답하였다.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 이만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서러운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이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며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이릅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동은 대성통곡하였다. 대감은 속으로 길동이 불쌍했지만 짐짓 꾸짖어 말했다. 만일 그 마음을 드러내서 위로하면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했던 것이었다. 재상의 집안에서 천한 노비에게 태어난 사람이 너뿐이 아니다. 그러니 방자하게 굴지 말아라. 다시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면 내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길동은 그저 눈물만 흘리며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다. 보다 못한 영감이 엄하게 물러가라 이르자 비로소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길동은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 어미 춘섬을 찾아가 통곡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소자와 전생에 귀중한 인연이 있어 어느 날 모자지간이 되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애는 하늘보다 더 큽니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입시양명한 후 조상을 섬기고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팔자가 사나운 까닭에 천하게 태어나 남의 천대나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부가 어찌 구차하게 근본에 얽매여 후회를 하겠습니까? 이 몸이 당당하게 조선국 병조팡서 대장인을 차고 상장군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산중에 들어가 세상 영역을 모르는 채 지내고자 합니다.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사는 소자보다 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3살에 그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상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감히 바라옵건대 어머니께서는 소자의 사정을 살피시어 아주 버린 듯이 잊고 계십시오. 훗날 소자가 돌아와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짐작하고 계시옵소서. 길동이 말을 마치는데 그 하는 말이 기상이 너무나 도도해서 슬픈 기색조차 없었다. 이를 본 어미가 길동을 달래며 말했다. 재상 집안의 천생이 비단 너뿐이 아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어미의 마음을 이다지도 아프게 하느냐. 어미의 낯을 봐서라도 그대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대감께서 무슨 조치를 해주실 것이다. 아버님과 형님의 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인이며 아이들이 이따금 던지는 말이 골수에 박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요즘 곡산모의 눈치를 보니 아무 허물도 없는 우리 모자를 원수처럼 여겨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듯 하더이다. 머지않아 눈앞에 큰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자가 나간 후에도 어머님께서는 후환이 없도록 선써두겠습니다. 네 말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곡산모는 어질고 인정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럴 일이 있겠느냐? 세상 일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소자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래를 살피소서. 셋. 남은 나를 저버리언정. 곡산모 촌왕은 원래 곡산의 기생으로 있다가 홍대갑의 애첩이 되었다. 그러나 성질이 오만방자하여 종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짓으로 헐뜯어 사생결단을 내곤 하였다. 남이 못되면 기뻐하고 잘되면 시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감이 용꿈을 꾼 후 얻은 길동을 사람마다 칭찬하는 데다 대감 역시 깊이 사랑하시니 대감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언제나 전전긍긍하였다. 게다가 대감이 이따금 농담으로 던지는 말도 그의 질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너도 길동이 같은 자식을 낳아서 내 그늘막의 재미를 더하게 해보아라.
곡산모의 촌왕은 몹시 무안하고 겸연쩍었다. 길동의 이름이 자자해질수록 길동 모자를 미워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갔다. 촌왕은 끝내 둘을 해칠 마음을 먹고 흉계를 짜내기 시작했다. 주변의 요사스러운 무녀들을 돈으로 매수해 두고 매일 모여서 모의를 했다. 어느 날 그 자리에 온 한 무녀가 새로운 계책을 이야기했다. 동대문 밖에 관상을 보는 여자가 있는데 사람의 상을 한 번 보면 평생의 길흉화복을 짚어냅니다. 그 여자를 불러 부인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야기하고 대감께 찾아가라 이르십시오. 그리하여 가정에 온갖 일을 본 듯이 맞춰 내게 한 후에 길동의 상을 보고 여차저차 아뢰면 부인의 뜻을 이룰 것이옵니다. 해결책을 얻은 촌왕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듯이 기뻐했다. 바로 그 관상녀를 불러 제물로 유인하였더니 관상녀는 쉽게 넘어갔다. 관상녀에게 대감댁일을 낱낱이 일러주고 단단히 약속을 한 후에 날짜를 기약하고 보냈다. 며칠 뒤 대감은 길동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아이가 비록 영웅의 기상을 가졌으나 어디다가 쓰리오. 길동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문득 한 여자가 들어와 마루에 앉아서 인사를 올렸다. 차다운 까닭을 물으니 그 여자가 엎드려 아뢰었다. 소녀는 동대문 밖에 사는데 어려서 한 도인을 만나 관상법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도성 안에 수많은 집들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대감댁에 만복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천안 제주를 시험해 보고자 왔사옵니다. 대감이 어찌 요사한 무녀 따위와 문답을 하겠는가마는 마침 길동을 놓고 농을 주고받던 때라 심심풀이 삼아 관상녀를 불러보았다. 네 가까이 올라와 나의 팔자를 확실히 짚어보라. 관상녀는 머리를 조아리고 마루 위에 올라왔다. 먼저 대감의 상을 살핀 후에 대감의 과거와 현재를 똑똑히 말하며 앞날을 내다보듯이 설명해 나갔다. 조금도 대감의 생각이 어긋나는 말이 없었으니 대감이 신통해하면서 크게 칭찬했다. 이어서 가족의 상을 두루두루 보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마치 낱낱이 본 듯 이야기하니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었다. 대감과 부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신인이라고 일컬었다. 끝으로 길동의 상을 보던 관상녀가 크게 칭찬하며 말했다. 소녀가 여러 고을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의 상을 보았는데 공자의 상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또한 아뢰옵기 항송하지만 부인의 소생이 아닌 듯하옵니다. 네 말이 맞았다. 용케 맞춰냈구나. 하지만 사람마다 길흉 영욕이 각각 때가 있나니 이 아이의 상을 각별히 논해보라. 대감은 궁금증을 견딜 수가 없었다. 관상녀는 길동을 유심히 보다가 놀라는 척하며 물러앉았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대감이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나 관상녀는 입을 다물고 말을 하려 들지 않았다. 길흉과 영욕을 털끝만큼도 숨기지 말고 보이는 대로 말하라. 대감의 명에 관상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감께서 놀라실 것이옵니다. 옛날에 오복을 다 구비했다는 곽분양 같은 사람도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 말을 하느냐. 숨기지 말고 어서 말하라. 관상녀가 마지못하는 척 길동을 보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공자의 앞날은 성취되면 왕이요 실패하면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이 있을 상입니다. 관상녀의 말에 대감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놀란 마음을 겨우 진정한 대감은 관상녀에게 후하게 상을 주면서 입단속을 시켰다. 이 말은 삼가 입 밖에 내지 말라. 대감은 이내 길동의 거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혔다. 내 길동이를 늦도록 바깥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리라. 관상녀는 대감의 마음을 읽고 짐짓 능청스럽게 말했다. 훌륭한 인물이라 하여 어찌 그 씨가 따로 있겠습니까? 대감이 관상녀의 말을 막으며 여러 차례 말조심을 당부하였다. 관상녀는 손을 모아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다.
길동이가 본래 예사놈이 아니었구나. 제 신세를 한탄해서 불순한 마음을 먹고 일을 저지르면 우리 가문 대대로 쌓아온 공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미리 없애서 화를 면해야겠으나 부자지간에 또한 그럴 수도 없으니 생각이 이렇다 보니 마음에 병이 들어 먹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편하지 않았다. 곡산모 촌왕은 그 기색을 엿보고 대감에게 충동질을 하였다. 관상녀의 말처럼 길동이가 왕의 상을 지녀서 흉악한 짓을 벌인다면 그 화는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작은 애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큰 일을 생각하여 저 아이를 미리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촌왕의 말에 대감은 크게 화를 꾸짖었다. 그 말을 함부로 꺼내지 말라 하였는데 너는 어찌 입을 조심하지 못하느냐. 내 집 가훈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촌왕이 다시는 말을 못 붙이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나왔다. 대감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부인과 길동의 현 길현이에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대감께서 걱정이 깊으시더니 결국 병안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소인이 염려되어 여차여차하게 말씀을 아뢰었으나 크게 꾸중을 하시고 다시 엽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인이 대감의 마음을 떠본즉 대감께서도 그 애를 미리 없애고자 하시되 인정상 차마 처치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미련한 소리간으로는 길동을 일단 없앤 후에 대감께 아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대감께서도 어찌할 수 없으실 것이옵니다. 부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런 듯한 말이지만 인정과 도리로 보아 차마 할 바가 아니구나. 촌왕은 다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는 여러 가지 일에 관계가 되옵니다. 첫째는 국가를 위함이요, 둘째는 대감의 병환 치유를 위함이요, 셋째는 홍씨 일가를 위함입니다. 어찌 작은 사정 때문에 우유부단하여 여러 가지 큰 일을 망치려 하십니까? 그러다가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찌하오리까? 이렇듯 온갖 방법으로 부인과 장남을 달래니 그들도 마지못하여 허락을 하였다. 촌왕은 기쁨을 감추고 안방에서 나와 즉시 특자라고 하는 자객을 수소문하여 불렀다. 특자에게 자초지종을 다 전하고는 많은 돈을 주며 그날 밤 길동을 없애라고 했다. 그러고는 다시 안방으로 가서 부인에게 알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발을 구르며 못내 애달파했다. 이때 길동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이 뛰어나 중국의 경서와 온갖 사상서를 다 모르는 바가 없었다. 게다가 홀로 별당에 거처하며 중국의 병서를 읽어 모든 이치에 통달하였다. 그리하여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수법이며 천지조화를 능히 얻을 수 있었다. 비와 바람을 마음대로 불러오고 신장을 부려 귀신처럼 났다 사라졌다 하는 술법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길동은 재주로만 따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날 밤 길동은 자정이 지난 후에 책상을 치우고 잠을 자려고 하였다. 그런데 문득 까마귀가 3번 울고 서쪽으로 날아갔다. 까마귀가 3번 객자와 울며 날아가니 분명 자객이 온다는 징조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치고자 하는고? 몸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겠다. 길동은 방 안에 팔진을 치고 각각 방위를 바꾸어 놓았다. 그리하여 방 안을 골짜기가 깊은 산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 비바람까지 불어넣고는 때를 기다렸다. 한편 촌왕이 보낸 자객 특자는 비수를 지고 별당 부근에 숨어서 길동이 잠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까마귀가 창밖에 와서 울고 가니 속으로 심각한 의심이 들었다. 이 짐승이 어찌 알고 청기를 누설하는가. 길동이 실로 예사로운 아이가 아닌 것 같구나. 반드시 훗날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불안함을 느낀 특자는 몸을 일으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문득 촌왕이 약속한 금은 재물이 떠올라서 다시 마음을 바꾸었다. 잠시 후 특자는 몸을 날려 길동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길동은 간데없고 호련히 한 줄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더니 천둥과 벼락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구름과 안개마저 자욱하여 사방을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수많은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고 넓은 바다에서는 물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특자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내가 아까 들어온 곳은 분명 방이었는데 이 산이며 물은 어찌 된 것인가? 갈 곳을 몰라 갈팡질팡 헤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 나는 곳을 살펴보니 푸른 옷을 입은 한 소년이 흰 학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소년이 근엄한 표정으로 특자에게 말했다.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깊은 밤중에 비수를 들고 나타났느냐? 네가 필시 누군가를 해칠 생각인가 보구나. 네가 바로 길동이구나. 나는 대감과 네 형의 명령을 받아 너를 죽이러 왔다. 특자가 날랜 솜씨로 비수를 날리자 길동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음산한 바람이 몰아치고 벼락이 진동하며 하늘에는 온통 살기가 가득했다. 특자는 겁을 잔뜩 먹고 칼을 찾으며 탄식했다.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 죽을 길로 들어섰으니 누구를 원망할까? 한참 뒤 비수를 든 길동이 공중에 나타나 외쳤다. 이 보잘것없는 놈아, 들어라. 네가 재물을 탐하여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하니 너를 살려두면 또 다른 사람이 무수히 상할 것이다. 어찌 살려보겠느냐? 겁에 질린 특자가 애결했다. 사실은 소인의 죄가 아니라 도련님의 땡 초낭이 시킨 짓입니다. 바라옵건대 가련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길동은 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너의 악행이 하늘에 사무쳤다. 오늘 하늘이 나의 손을 빌려 악의 무리를 없애게 한 것이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특자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고는 바로 도술로 신장을 불러내 동대문 박 관상녀를 잡아들였다. 네가 요망하게 재상의 집에 출입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 하였더구나.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 관상녀는 제 집에서 자다가 바람과 구름에 쌓여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잡혀온 것이었다. 비몽사몽간에 길동의 꾸짖는 소리를 듣고는 애골벅골하며 대답했다. 이 소녀는 제가 아니라 모두 초낭이 시킨 일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초낭은 나의 의붓어머니라 죄를 밝히지 못하겠다. 하지만 너 같은 악종을 내 어찌 살려두겠느냐. 너를 죽여 악을 경계하겠노라. 칼을 들어 관상녀의 머리를 베어 특자의 주검 옆에 던졌다.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길동은 바로 대감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초낭도 베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초낭은 대감이 총애하는 데다가 자신에게도 의붓어미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남은 나를 저버릴지언정 나는 남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내 일시적인 분노로 어찌 인륜을 끊겠는가. 어렵게 마음을 고쳐먹고는 대감이 주무시는 곳으로 가 뜰 아래 엎드려 있었다. 대감은 잠에서 깨어있다가 문 밖에 인기척이 있어서 문을 열었다. 길동이 뜰 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대감이 물었다. 밤이 이미 깊었는데 너는 무슨 까닭으로 자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길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집안에 흉한 병고가 있기에 목숨을 구하고자 집을 나가면서 대감께 하직 인사를 올리러 왔사옵니다. 대감이 크게 놀라는 한편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하고 짐작하여 말했다. 무슨 일인지는 날이 샌 뒤면 알게 될 것이다. 돌아가고 자고 내일 본분을 기다려라. 길동이 엎드린 채로 다시 아뢰었다. 소인이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대감께서는 부디 편안히 계십시오. 다시 뵐 기약도 아득하옵니다. 길동의 결심에 찬 말에 대감은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네가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느냐?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치는 처지에 어찌 따로 정한 곳이 있겠습니까? 다만 평생의 원한이 가슴에 맺혀 풀어버릴 날이 없으니 이것이 서러울 따름입니다. 내가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겠구나.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다만 네가 천지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더라도 죄를 지어 아버지와 형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만은 삼가거라. 또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터니 부디 속히 돌아오기만 하라. 여러 번 말하지 않겠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도록 해라. 아버님께서 오늘 해묵은 소원을 풀어주시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아버지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직 인사를 나온 길동이 모친의 침실로 갔다. 소자가 이제 목숨을 건지고자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불효자를 잊으시고 부디 옥체를 소중히 보살피소서. 이별을 말에 전하며 촌왕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사정을 자세히 들은 어미 춘섬도 길동의 가출을 말릴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저 한탄만 했다. 네가 이제 집을 나가더라도 잠깐 화를 피하고 나서 어미 낯을 보아 곧 돌아오너라. 그리하여 내가 실망의 병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길동의 손을 부여잡고 크게 슬퍼하니 길동이 어미를 위로하고 눈물을 무수히 흘리며 하직을 고했다. 어느덧 새벽달이 울어 새벽을 재촉하고 동방은 차차 밝아왔다. 길동이 문을 나서 멀리 바라보니 첩첩산 중에는 구름만 자욱했다. 넓고 넓은 천지간에 제 한 몸 둘 곳이 없음을 느끼고 더욱 한탄하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슬픔을 애써 억눌러 보았지만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자꾸만 치밀러 올랐다. 길동은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부인은 길동에게 자객을 보낸 일이 안타까워 밤새 잠을 설쳤다. 장남 기련이 모친을 위로하며 말했다. 저도 마지못해 한 일이 오니 그의 죽은 후라도 어찌 한이 없겠습니까? 그 아이의 어미를 더욱 후대하여 여생을 편안히 지내게 하고 장례를 잘 치러주면 애처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곡산모 촌왕은 별당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기에 사람을 보내어 사태를 알아보았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목이 떨어진 시체가 길동의 방 한가운데 거꾸러져 있어 자세히 보니 바로 특자와 간상여더라는 것이다. 초연이 아연히 실색하여 급히 방으로 가서 알렸다. 소식을 들은 부인 역시 기절할 정도로 놀라 기련을 불렀다. 길동을 찾아보라 하였으나 도무지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부인과 기련은 하는 수 없이 대감을 찾아서 사건의 전말을 고하고 용서를 빌었다. 대감이 크게 놀라 호통을 쳤다. 집안에 이런 변이 생기더니 장차 그 화를 어찌할 것인가. 간밤에 길동기가 집을 나가겠다면서 하직을 고하기에 무슨 일인지 걱정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줄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지난날 네가 기이한 말을 꺼내 그 같은 말을 다시는 내지 말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끝내 요망한 짓을 꾸며 이런 변이 생겼구나. 너의 죄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너를 내 눈앞에 두고 보겠느냐. 대감은 촌왕을 내쫓은 뒤 화인을 불러 주검을 남모르게 처리하게 하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